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농어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그 고사성어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보면 이 고사성어로 배우는 인생살이 되는데 그 밑에 제가 작게 고사성어 두루치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두루치기. 그 두루치기라고 하는 음식 아시죠? 소주 안주로 아주 대기에 있는 두루치기. 근데 사실은 두루치기는 슬픈 음식이죠. 슬픈 음식. 왜 슬픈 음식이냐면 고기는 주먹만큼 있는데 자식이 5명이에요. 그래서 고기로 바로 먹으면 전부 한 번 먹고 나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채소를 듬뿍 집어여서 아주 거기에 맵고 짜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린 다음에 먹는 게 바로 두루치기죠. 그래서 두루치기는 정식이 없어요. 바로 고기는 비슷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채소는 그 시기와 그 지방에서 제일 많이 나는 값싼 음식으로 채워놓은 것이 두루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왜 고사성어 두루치기라고 했느냐. 저는 오늘 고사성어 이만큼 집어였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집어일 거예요. 그것도 그 지방과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제가 나머지 채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채워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9개도 얼마만큼 채소를 넣느냐에 따라서는 무지막지하게 변할 수도 있고 좀 시대에 따라서는 좀 적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자 무치입니다.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 뿌리죠, 뿔. 각자는 뿔이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는요, 없다고 치는 이게 이빨이죠, 이빨. 그래서 뿔이 있는 녀석은 이빨이 없더라는 뜻입니다. 동북아 있죠. 우리 동북아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은 누구죠? 지금은 없지만 역대로 보면 가장 힘센 녀석은 아무래도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동남아시아 내려가면 제일 힘센 자가 누구일까요? 혹시 그 중국 그림 같은 거 볼 때 뿔 이렇게 생긴 쇠니우라고 물소 있죠? 몸무게 2톤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웬만한 총알도 90도로 맞지 않으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죠? 그 갑옷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옷. 여러분들 예전에 철공소에서 만든 그런 쇠파 알고 그 전에 무쇠 있죠? 무쇠. 예전 쇠는 전부 무쇠 상태였을 텐데 그 무쇠를 몸에 두르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갑옷이 쇠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쓸 수 없죠. 그럼 뭘로 만들었냐면요. 바로 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살아있는 물소에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사람의 형체를 밀고 그 위에다 가죽을 놓은 다음에 석회 있죠, 석회. 석회를 위에 뿌리면 급속이 굳거든요. 그 다음에 또 등판 쪽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꾸며서 가죽으로, 그것을 어신감이라고 하는데 대개 장군들은 그걸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예전에 그 어르신들 집안에 트렁크 보신 적 있습니까? 드는 거. 그거 소가죽으로 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우리 요즘 나온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셌습니다. 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힘센 놈은 바로 호랑이도 아니고 바로 이 물소입니다. 물소. 그런데 물소도 알다시피 물소는 순할 뿐만 아니라 힘은 세지만 강력한 이빨까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를 보면 날카로운 이빨은 있는데 물소처럼 그렇게 강한 힘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피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점, 장점을 다 몰아주질 않더라.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데 같이 몰아주지. 말하자면 쉽게 신이 이 세상 물줄을 만들 때 전부 다 똑같은 크기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크게 만들면 한쪽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상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재산이 많다, 적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다 평등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각자 무치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를 내가 몇 번 들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영리하고 물어보면 팍팍팍 나와서 너무 영리하고 좋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영리하고 사람이 저렇게 영리하고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약간 빈정이 상한 사람은 저 새끼 이것이 코빼기 쥐새끼 재수없는 새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농담에 잘 웃지도 않고 멍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보고 웃고 웃고 잘 행동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묵직하고 참 머스마가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새끼 제가 서서 복장 쳐져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공부를 하고 살았지만 제 친구 중에서 고시 파스한 놈이 한 7놈 돼요. 제 친구 중에서 7놈이 있는데 이 7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멍청이에요 놈들이. 영리한 놈들은 꾸준히 못해요. 말하자면 고시를 하려면 금방 몇 줄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을 24권, 22권 그걸 전부 다 머리에 담아야 되는데 영리한 애들은 그걸 다 끈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은 궁둥이가 썩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한 애를 보면 대부분 다 멍청해. 한 대표적인 멍청한 놈은 누구냐면 그러면 동네부에서 윤학이라고 변호사다가 국회의원까지 한 놈인데 그러면 얼마나 멍청하냐면 그 새끼 지금 귀가 간지러워. 선생님이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을 막 웃고 우리는 너무 즐거웠어요. 나 그 농담을 잊었는데 근데 스쿨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 녀석이 나한테 옆구리를 푹 들면서 야야 동철 너 오늘 왜 웃었냐? 너는 안 웃었냐? 나는 안 웃었어. 근데 왜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웃은 거 아니냐. 이제 웃기냐. 이 새끼가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우스운 거야. 그렇게 멍청해야 공부를 오랫동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공평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뭘 덜 주었어. 뭘 덜 만들고 나는 영리하지 못해. 아닙니다. 영리한 사람이 많은 것이 들어온 다음에 나가지 않은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비행기 있죠, 비행기. 비행기 F-35라는 비행기가 지금 세계 최고의 비행기라고 하는 이 F-35가 보통 F-35가 마하 1.8 정도 나옵니다. 마하 1.8. 그런데 수호이라고 소련에서 만든 것들은 보통 우리나라 1.8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도 F-50이라는 비행기도 마하 1.5 나가고 수호이들은 기본적으로 3.2나 2.8 나갑니다. 2.8. 그러면 수호이 SU라고 보통 SU라고 표현해 수호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비행기. 그러면 누구나 다 3.2에 2.8인데 1.2밖에 안 되니까 F-35가 세계 최고의 비행기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금방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서 경비를 하셨다면 군대에서 정말 귀에 진물이 났도록 들었던 비행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AN2라고 해서 안토노프 2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195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날개가 2개예요. 그리고 9인승인데 시속 200km로 날아가요. 이 비행기가 F-35 시기에 있어서 지금도 한국이 제일로 무수하는 비행기가 안토노프 2, AN2기예요. 지금도 군대 갔다 온다 AN2기 아냐고 하면 이게 그거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시속 200km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놈들이 계곡과 계곡 사이로 200km로 날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곡과. 그러면 뭘 피할 수 있죠? 시선을 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레이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50년 이상 고착된 상태에서 모든 무기가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행기가 요즘 일개 소대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개 소대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군대가 30명, 28명 생각나시죠? 요즘 기본 4명입니다. 4명이 일개 소대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일개 소대 4명이 예전에 30명 하던 소대보다 더 막강한 화기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경량화됐을 때마다 강력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총 나온 것들은 1.8km 밖에 있는 것도 보통 800m 밖에 있는 것들은 거의 죽입니다. 요즘은 800m 내 전선 형태는 거의 죽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머리 한가운데 뚫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미 양상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9인승이기 때문에 이 두 개, 2개 소대를 싣고 웽 하고 후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후방에 2개 소대가 떨어지게 되면 1개 사단도 꼼짝 못할 정도로 무서운 위력을 전부 뒤통수. 왜 우리는 전부 다 모든 무기가 그쪽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N 쪽에 이렇게 엄청난 마하 3.2.8 비행기보다 무서운 것이 200km 나와요. 말하자면 가장 간단한 그런 무기들이라든가. 그래서 스피드가 최고가 아니다. 스피드가 빠른 비행기들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스피드에 있어서는 미사일을 따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미사일은 날개가 없으니까 날개에서 생기는 저항이 없잖아요. 그냥 스피드는 절대 미사일을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미사일이 꼬리를 물리면 미사일이 꼬리를 물고 덤비면 스피드가 떨어지는 비행기는 윙 하고 순식간에 여기 가다가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피드가 빠른 비행기는 절대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없어요. 길게 돌아야 됩니다. 소위 회전 반경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따르는 미사일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꼬리를 물리면 끝장입니다. 꼬리를 물리면. 그래서 스피드가 많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인간이 영리하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두부에 새기기는 쉬웠지만 금방 사라져가고 돌에 사람의 비석 새기는 것은 비석에 돌을 새기는 글을 새기는 것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잘 기억되지 않는 사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는 사람은 한 번 외워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세상을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 부모님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허점투성이고 왜 약점만으로만 생겼을까?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조금만 더 설득력 있게 바라본다면 그 약점으로 봤던 게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가장 그 사람이 갖는 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나는 새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놈들 중에서 수명을 다하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날지 못하는 순간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수명의 반도 사는 새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큰 벌판 가운데 있는 바위도 동쪽 부분은 이렇게 만져보면 뽀송뽀송하고 이끼는 없지만 북쪽 부분이나 밑에 부분 보면은 이끼가 껴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바위를 살펴서 어느 쪽에 이끼가 있는지 보시면 방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질문 안 했습니다. 예. 아까 AN2 그 비행기가 시속 200km를 간다고 했죠. 제가 어디서 리뷰 책에서는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400km를 넘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고 그래. 복엽기입니다. 복엽기. 복엽기가 날개가 두 개예요. 날개도 거의 배로 만들어 있어요. 배로. 그리고 앞에 프로펠러 왱 하고 나는 그거 배.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라이트 형제들 배 정도 생각해요. 양력을 2배로 해서. 그렇죠. 근데 엄청 가벼워요. 배로. 날개도 배로 만들어 있다고요. 배를 이렇게 싼 다음에 거기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쇠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 근데 그 책이 잘못 뜨네요. 보통 우리 큰 비행기 뜨는 거 있죠? 이륙 속력이 보통 240부터 시작된다. 240, 260번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은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비행장에 뜨는 비행기 보시면 뜰 때 260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나는 어떻게 앞으로 바라볼 것이냐를 스스로 자기 운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허점이라고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장점인 경우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들 제가 그 명단까지도 보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이 IQ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영리하지 않아야만 고시를 하더라. 지금 고시 1000명 하죠. 저희 때 여러분도 아시죠? 24명, 26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리지 않아. 우리가 보통 영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애들이 되더라고요. 쟤는 굉장히 그런 애들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그 누구누구는 공부 영리해, 집안이 영리해. 우리 도지사도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영리해. 자기 엄마도 영리하고 아빠도 영리해. 누나도 영리할 거야. 그건 그 속에 우리의 약간의 비겁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죽으라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서 영리했다라고 해서 나의 게으름을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게을러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원지사는 죽으라고 공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 영리하니까 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나 그분 옆에 있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들만 틀림없이 아마 저녁에 잠 안 자고 눈에다가 그 성냥개비 이렇게 찔러놓고 안 내려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했을까?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공부. 그 부분을 전부 다 망가하고서 영리하다. 지가 아버지도 영리해. 지가 엄마 아닙니다. 공부는 절대로 영리하면 공부 더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주 교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자는요. 이 교자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글자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교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교 교자입니다. 교주는요 기둥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고는 두드릴 것도 칠 꽃자고요. 슬은 비파라고 하는 겁니다. 비파. 이게 뭐냐면요. 요즘은 그 기타줄 보면 위에가 가장 굵고 밑에가 6줄인데 가장 가늘죠. 예전에는 공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기타줄을 굵고 가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주 있죠. 명주로 똑같은 굵기로 만들면 똑같은 줄로 만들어서 이런 판을 만들고요. 이런 판을 만들고서 여기다가 한 번에 묶어서 줄을 이렇게 똑같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여기다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굵기라고 했죠? 그러면 소리를 어떻게 높낮이를 정하느냐. 여기다 받침대를 두고 여기다 받침대를 두고 여기다 받침대를 두고 하면 여기를 때리면 이것이 짧은 것들은 높은 소리가 나고요. 이것은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건 조금 더 낮은 소리, 이건 또 조금 더 낮은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고대에 그래서 밑에 할 때 항상 띵띵 조이면서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튜닝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 이것이다. 앞으로 이렇게만 튜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바로 요 그때 있죠. 요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러기 안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모양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되게 이 판에 닿고 요 위에가 줄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길게 두느냐 짧게 두느냐에 소리가 들려지죠. 근데 그날 튜닝이 너무 멋지니까 여기에다 전부 아교를 칠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지금 주라고 해요. 기둥주자. 세웠으니까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해가지고 쭉 집에다 잘 갈리겠어요. 이틀 3일 후에 다른 집 연주에 가서 그놈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서 튜닝을 하고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연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가 오거나 또는 온도가 높거나 낮음에 따라서 이 줄은 항상 텐션이 틀어지는 건데 그때마다 새로 조절을 하는 것이지 한 번 조절이 완료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주 고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과 그 다음의 순간에 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그때 좋았으면 지금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그때 텐션이 아무리 좋고 그때 튜닝이 가장 좋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비가 오거나 날이 맑으면 그 줄의 텐션은 매일 틀려지고 이 세상은 그래서 매번 거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삶입니다. 저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트라우마 있으시죠? 이건 트라우마 있으시죠? 일본 것은 무엇을 좋아서 코끼리 밥통 옛날에 그 대마도에서 돌아올 때 코끼리 밥통 양쪽에 들고 발로 차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서 일본 것은 뭐든지 좋아서 그냥 파나소닉이 뭐 하면 환장들 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무조건 이거고
심지어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이 씹으면서 그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게링턴이라고 하는 샘 3좌의 기관총 따다다다 해서 우리 동학군이 40차례에 걸쳐서 15,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죽창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본하고 한판 하자고 덤비니까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표현했죠.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고 해서 나는 민족적으로 굉장히 비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의 1996년, 97년, 98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의 54개가 일본이었습니다. 미국마저 그들의 경제력을 무수해서 프라자에서 깎아내기 시작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이 아날로그의 최고 상층이었습니다. 아날로그. 여러분들 혹시 워크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농구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안에를 열어보시면 어떤 걸 누르면 그 기계의 작동이 너무나 정밀해서 현란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혀. 특히 그 카메라 있죠?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을 얼마나 정확히 깎아내는지 이것을 아날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계 작동, 뭐가 되면 기계 작동이 돼서 뭐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아날로그라는데 지금 세계는 어디로 가면 디지털로. 디지털은 뭐냐면 뭘 만지는 게 아니고 가르치기만 해도 여기 나오는 전자, 나오는 저 정전기에 의해서 그게 작동하도록 하는 그것을 바로 정전기를 이용한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시계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73년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10714 그래갖고 8시 7분 7분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런 거 할 때 일본에서 나온 세이코 같은 것들은 세계적인 데서 우리가 이런 게 뭐야? 그러나 우리는 그때 뭘 하고 있냐면 바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고봉에 있던 그 아날로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NHK 보십니까? NHK에서 유심히 보시면 지금도 코로나 사태 뭐 설명할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설명할 때 보면 큰 모니터에서 바로 팍팍팍 나오죠. 이렇게 모니터에 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깍대기 쌓고 나와요. 지금도. 아나운서들이 깍대기 쌓고 나서 걸어놓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큰 회사, 도요타 같은 회사조차도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팩스로 해요. 여러분 지금 팩스 쓰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메일 쓰시죠? 팩스 쓰는 사람 뭐 대한민국에 팩스 쓰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 과외도 있는데 없애야 돼요. 이제는 팩스를 쓰는 이메일로 다 날려서 바로 그것서 프린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절대 벗어날 수가 왜? 너무 좀. 그래서 그것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게 저렇게 몰매를 맞다시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세상은 한순간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세추리란 말도 아시죠? 여세추리. 여세추리는 더블 여자라고요. 더블 여자 세상 세자에다가요. 그 다음에 밀추자에다가 밀고 나 여세추리. 세상과 더불어 밀고 나간다예요. 등등등. 항상 세상은 그 다음에 각주구검이라고 각주금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칼을 빠뜨렸어요. 칼을. 그래서 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배에다 표시한 거예요. 배에다 표시해놓고 저쪽 항구에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세상은 단 한 시간도 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혼이 뒤처집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내가 가야금을 잘 치고 기타를 잘 치고 싶고 매일 튜닝하듯이 내가 세상에 좋은 악기가 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 매일 나를 튜닝할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멋있는 튜닝은 잠시 그때일 뿐입니다. 그때. 자, 서시 세 번째로 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시는 여기서 들으셨죠? 서시. 네. 미녀. 서시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미모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고 볼수록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쫙 보는 순간 오! 저거 뭐야? 라고 깜짝 놀라니까 현란한 그런 아름다움도 있기도 하고 나중에 안 예뻤는데 눈이 뒤집혀서 예뻐지기도 하고 이 서시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중국에서도 재미난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을 제가 잠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주도고요. 마라도가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고 장강이 이렇게 가고 이 장강의 위쪽이 여기가 오나라입니다. 오나라가 있고 요 밑에가 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월. 5월간에는 얼마 장강을 상류에 두고 둘이 얼마나 싸웠는지 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 때까지 싸워서 5월, 동주, 견원지간 뭐 온갖 둘이 사이 좋으면 대참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근데 여기 위에가 초라고 하는 나라가 초. 여기가 초. 이 초는 양대 강국이 있는데 바로 여기 위에 있는 황하에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진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진초 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나라와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러 개의 국가, 50개, 60개 국가가 서로 세상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1등과 2등이 제일 먼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지금 50개 국가가 한판 세상을 놓고 천하를 놓고 한판 대결한다고 합시다. 내가 랭킹 2위고 선생님 랭킹 2위예요. 이 둘이가 싸우는 게 현명할까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절대 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둘 중에 하나들이 사라져버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상관없이 둘이 먼저 사라져버려요. 기회가. 그래서 둘이 전쟁은 마지막까지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 이 진나라 초나라에서 이 진나라 초나라 서로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진나라에서 야 나 딸 하나 예쁜 놈 있는데 너 아들 있으면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서로 사돈이 되면 좋지 않냐? 한번 해보자. 오 좋다. 우리부터 싸우면 안 되잖아? 사돈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둘이 하기로 가서 와서 신부가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이건 성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 궁둥이하고 얼굴이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면 이거 결혼이 하자고 했지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지 서로 살피러 가서 사신이 가서 크로스해서 그래서 초나라에서 진나라 살피고 진나라 초나라에 가서 서로 아들과 딸을 살피는 거예요. 괜찮던데요.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되는데 문제는 이 초나라 신하 나쁜 새끼가 하나가 있어서 이 왕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나머지 이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왕에게 와가지고 제가 가봤는데요. 진나라 공주요. 그거 무지하게 이쁩니다. 그거 아들 주기 아까우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져가요. 진짜 이뻐. 당신 예전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뭐가 썼냐면 짠물이 있고 싱거운 물이 있으면 두 개를 섞으면 가운데쯤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돈 많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내가 젊어질 것이라는 사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죽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같은 나이에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인간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젊고 하니까 데리고 살면 당신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나라 왕이 초회왕이 야 그 결혼 내가 하려다. 그러니까 초나라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는 사돈지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위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 단계 아래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근데 옛날 왕들은 어릴 때부터 왕으로 자라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똥 싸면 밑에서 똥 싸고 있으면요 밑에서 그 은쟁반 있죠. 은쟁반에다 하얀 재를 두고 똥을 받아냅니다. 왜냐 받아내면 그 똥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후손을 내기 위해서 아내와 잠자리에 들어가면 지밀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 내 코너에 저녁 내 무릎을 꿇고 오늘 힘이 좀 더 쓰시네. 오늘 좀 이상하시네. 하고 잠자리조차도 살핍니다.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그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어른들이시니까 하나만 음란 빼서는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종이 장희빈에게 넘어가죠. 장희빈은 남사당 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국가의 왕이라는 남자가 일자무식인 장희빈에게 그렇게 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저는 옛날부터 이상했어요. 왜 일자무식인 그 여자에게 넘어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어른이시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건 음담패설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고대의 국가 양반집 딸들은 소국적인 성을 가졌어요. 소국적인 성. 그야말로 자식을 낳기 위해 잠자리를 갖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남사당 패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와 같이 잠자고 그 새끼들을 같이 기르는 그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남자를 알아요. 그리고 소극적인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이에요. 성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왕 옆에 있던 소극적인 성을 가진 여자들하고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장희빈하고 같이 잠자리를 했는데 이게 날고기요. 그러니까 뿅 넘어가고요. 근데 왜 넘어가냐?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왕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역사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적극적인 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면은 정부인 있죠? 정부인은 자식 낳는 일 외에는 성을 요구하면 칠거제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개 선비들이나 재벌력 있는 사람들은 대개 첩을 얻어서 사랑놀이를 했어요. 첩을 얻어서. 본부인은 전부 다 자식 낳는 역할만 했어요. 그 외에는 절대. 대신에 그 집안을 거느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도, 왕비, 군도 그 안쪽에는 전부 왕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왕비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퇴시키고 요놈도 하나씩 둘 죽였는데 놈을 죽이려고 보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이 엄청 잘난 놈들이요. 막 똘똘하고. 그래서 저놈을 죽이면 저 아들 둘은 영웅인데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두 놈한테 보내요. 야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잘못을 빌면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주마.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오자서, 우주시라고 오자서라고 하는 사나이인데 이 오자서라는 사나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가면 죽게 생겼거든. 형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죽을 거야. 근데 큰아들은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거의 나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천에 하나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기회를 줬나. 그래서 큰아들은 들어가서 죽습니다. 대개 각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운명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가.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오나라로 도망갑니다. 오나라로. 오나라 부차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부차. 이 오부차라고 하는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국가를 엄청나게 강한 국가로 만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군대로 뭐래요?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갖고 천하를 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오나라 왕이 도망온 꾀죄지 않는 놈에게 뭘 믿고 군사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궁녀 500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겠어. 그래서 부차가 궁녀 500을 이 오자서에게 맡깁니다. 강한 군대로 만들어봐라. 그런데 이것들이 임금이 사랑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궁둥이나 흔들고 콧소리 하면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럴 거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이미 예상됐던 일, 오자서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놈한테 하급 장교님이 이 중에서 어떤 여자가 왕이 제일로 이뻐하냐. 랭킹 1위와 2위 이뻐라. 부르라. 그러니까 하급 장교가 저 여자고 저 여자가 왕이 제일로 이뻐해요. 그래서 그 여자 둘이를 목을 칩니다. 왕이 와! 안 된다. 절대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죽이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오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수는
전장터나 훈련장에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분이 왕인데 왕 앞에 제가 출전의 명령을 받고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이 왕이 보내온 메시지가 있어요. 야 가지 말고 돌아와라.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고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왕이 직접 대놓고 한 명령 외에는 지킬 필요 없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왕이 직접 면전에서 한 명령 외에는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나라 왕들. 그때 왕이 자기 말 대신에 뭘 주냐면 장군도를 줍니다. 장군도.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칼 있죠? 그거 휘두를 수 없는 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령 1kg짜리 한번 해보시랍니까? 아령 1kg짜리 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서너번 하고 여기 알통생길걸요? 근데 그 1kg짜리 이만한 길다면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어려워. 그건 소위 장군도입니다. 왕을. 그래서 잘못하면 이걸로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장군이 되면 대통령이 장군도를 줍니다. 대신에 축소시켰어요. 만약에 축소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오자서가 장군은 전쟁터나 훈련장에서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이 두 여자를 쳐버립니다. 목을 쳐버린 다음에 나머지 여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왕이 제일로 이뻐하는 여자를 둘이 죽였으니 이 여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죽고 뭐 무릎이 까지고 머리 터지고 난리 쳐도 시킨다는, 일주일 만에 엄청난 군대로 만들어 놓고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이 반했어요. 내 여자 아깝게 둘 죽였지만 너무 능력 있다. 그래서 강력해지면 이 사람은 지금 오자서 누구를 치고 싶어요? 청나라를 치고 싶어요. 근데 이 오나라는 원래 누구하고 원수예요? 원나라하고 원수예요. 그래서 이 오 왕은 군대가 완성되자마자 이 월을 칩니다. 월을 쳐. 이제 오자서는 초나라를 치고 싶은데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근데 워낙 군대가 강력히 변했고 순식간에 월나라를 코다라 밀었고 회계산 산속에 머리를 고 마지막 한 방만 날리면 월나라는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월나라에 이 월에 장군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범녀라고 하는 장수예요. 범녀. 이야기 들으시죠? 범녀라고 하는. 범녀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범녀가 왕비들을 찾아갑니다. 월나라 왕비들 찾아가지고 왕비 있는 보석 다 주십시오. 어디다 쓰게?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보석 어디 쓸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주십시오. 보석 다 주세요. 그리고 그 보석을 수레에 싣고 성 밖에를 나가서 거기에 있는 적 장수를, 오나라 장수들에게 한 수레씩의 보석을 줍니다. 보물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나라 장수들은 뭘 생각했냐면 요거 받고 너희들은 죽었어. 어차피 죽을 놈들 받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뇌물의 효과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걸 받을 때 이걸 받고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다음부터 이상하게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범녀는 가만히 성에 머무르지 않고 월나라 밖을 벗어나서 여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뽑은 여자가 이광이라는 여자입니다. 이광. 넓을 광에서 이광인데 이 이광을 데려다가 자기가 2년 반에 걸쳐서 남자와 잠자를 시도하고 남자를 가르칩니다. 직접 자기 여자로. 그래서 남자와 잠자를 이렇게 하면 가장 남자가 좋아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 다루는 법이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서시라고 바꿉니다. 이광이 바로 나중에 서시입니다. 서시. 그러니까 이것이 김복남이고 이것이 앙드레 김이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김복남이라는 사람 멋지게 하려고 앙드레 김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복남이고 이것이 앙드레 김이에요. 서시 이름 이쁘잖아요. 지금 들어도 이쁘잖아요. 세련됐고. 그래서 이 서시를 남자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미 남자에서 훤히 알고 있는 이 여자를 데리고 오나라에 항복을 하러 갑니다. 오나라에 항복을 하러 가서 무릎을 꿇고 서시를 바치면서 이 여자는 마당을 쓸거나 마루를 닦게 하는 데는 적합하오나 잠자리에 끌어들이기는 별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받아주시면 항복의 의미로서 받아주시면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오부차가 가버립니다. 근데 이미 이 이광이 뽑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광이 뽑힐 때
여자를 찾아 헤매는데 며칠간 찾아 헤매지 못하고 이쁜 여자를 찾아 헤매는데 못한 어느 날 말을 타고 우물가 옆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을 깃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면서 난간을 잡으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는 순간 이 범녀가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이 광이 위장병이 있어요. 요즘으로 갑자기 아픈 거 보면 그 위경련입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위경련이 있어서 돌아서는데 그 순간 봤는데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확 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해서 나중에 오왕을 뵈도 오왕도 똑같이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회의를 안 해버려요. 이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오자서는 환장하는 오자서가 자기는 뭐합니까? 초나라를 쳐드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오자서가 자결을 합니다. 자결할 때 유서를 뭐라고 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내가 다시 부흥시켜서 초나라를 치고 원수를 갖고 잠인데 오늘날 보니 이 오나라 형세를 보니 이제는 나는 그를 가질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고로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 유언을 남긴다. 나의 눈을 성문 위에 걸어라. 내 무덤에 농나무를 심어라. 제도 농나무 많이 있죠? 이 농나무는 중국에서 널 있죠? 관을 쓰는 나무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성문 위에다 내 눈을 달아놓으면 적군이 이 성문 앞에 지나서 내 눈으로 보리라. 내 무덤 위에 농나무를 심으면 그 농나무가 내일 모레 쓰일 것이다. 누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내고 자살을 했는데 바로 이 범죄는 그때 이 월나라로 돌아와서 뭘 하냐면 군대를 조직합니다. 5천 병사를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게 5천 병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신라 백제 싸움에서 대백장군이 만들었던 500명의 결사대가 바로 거기서 힌트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주제해서 순식간에 대형 군대가 아니고 소형 군대로 해서 순식간에 전투를 벌이지 않고 바로 오나라 성으로 바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오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로 이 오자서 눈으로 월나라 병사가 성문을 통과하는 맛을 보고 실제로 오부차가 죽어서 그 농나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근데 나중에 오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서씨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너무나 억울해서 이 서씨를 말가죽에 싸서 장강에 산채로 말가죽에 싸서 장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 아시죠? 노대 장자할 때 장자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장자는 천재입니다. 이 문학자예요.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서씨가 이광일 때 범녀에게 채택되던 그 당시 이를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이렇게 찡그릴 때 범녀가 봐서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씨 이제 지금부터는 장자가 만든 소설입니다. 장자는 그것을 어떻게 꾸미냐면 그 이광인의 동네에 어떤 안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상당히 험악한 얼굴이었는데 인상 쓰면 진짜 험악한 얼굴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광이 인상을 찌푸려서 범녀가 데려다가 궁궐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찌푸리면 이뻐져.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상시에 있다가 누구 지나가면 인상을 써버려요.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더 인상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질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인상 쓰면 이뻐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장자가 말하는 저 여자가 서시면 너는 정반대의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를 서시가 아니고 너는 동시다. 동시. 그래서 그 여자는 그래서 동시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깁니다. 동시. 이건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서시 빈목이죠. 서시가 비는 찡그릴 빈자에다가 눈목자예요. 서시가 눈물 찌푸리다예요. 근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눈물을 찌푸리니까 예쁘더라. 나도 찌푸리면 예쁠 것이다. 따라하는 사람이 동시죠. 그리고 동시나 서시 빈목이네. 여기서는 우리는 그게 조금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남이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일을 두고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시입니다. 누가 통닭 장사를 하고 치킨집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시입니다.
눈살 찌푸리면 나도 이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시하고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은 5년 내 생존율이 5%가 안 됩니다. 4몇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고 온갖 좋지 않은 조건을 내면서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나중에 냅킨, 젓가락, 요런 것 심지어는 젓가락 싸는 것까지도 자기 로고 박힌 것을 쓰도록 해서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삽니다. 냅킨 하나에 10원이면 1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만 따라했던 이 동시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도 동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동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다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쉬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